9개월 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위헌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애초에 한일 간 합의문도 없었고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이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는 유리한 결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선거법이 가결됐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시가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다들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박정우 기자, 네. 우리 손지은 기자 두 분 다 지금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예, 네, 선거법 예. 드디어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시 네. 45분쯤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도입이 되겠습니다. 네. 4+1 협의체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뭐 재석 167명, 찬석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이게 통과가 됐는데요. 네. 한국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했고요. 네네. 사실 본회의 개의가 3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 그 단상 주변에 쭉 네네. 늘어서서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어요. 결국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뭐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까지 의장석에 가서 다 40분쯤에 앉았고요. 네. 그러면서 개의가 됐는데 많이 반발했습니다. 뭐 이은재 의원이 그 지금 뭐 실려가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옆에서 문희상 의장 옆에서 계속 고성을 네, 지르면서 계속 항의했는데 항의했는데 결국 경위들한테 조금 네.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네. 뭐 독재가 시작됐다 이런 피켓을 찢어가지고 던지고 뭐 이런 강력한 네. 반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은 떠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하고 있나요? 네, 일단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추후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고요. 네네. 근데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거를 한국당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준비해둔 법적 조치들을 차근차근 밟아갈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문 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또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신청 등등 여러 가지 사후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년 총선 위해서 또 사실 뭐 쉴 틈도 없이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지역구도 네. 지역구지만 여러 가지 뭐 지역구 통폐합 부분도 좀 남아 있을 거고 물론 의석수는 똑같이 남아 있긴 하지만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비례 정당이 나오느냐 그렇죠. 그 문제죠. 뭐 한국당 측에서는 지금 비례한국당을 네. 만들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황이에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본회의장에 있는 민주당 의원 한 명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요. 네.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 나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합법적이게 나오기 때문에 막을 수 없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정당을 만들자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자가당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 또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소수정당에 기회를 주는 뭐 그런 선거제가 네. 통과가 됐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들게 되면 정의당이 피해를 입게 될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거대 양당이 또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 그 최근 총선의 그 네네.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지 고심 중인데 뾰족한 소가 안 보인다. 답답했고요. 뭐 지도부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당은 비례민주당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때까지는 4+1 공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결국에는 뭐 당을 위해서 뭐 그렇죠.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정의당이 것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선거 때까지 생겼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병원에 아직 있나요? 지금 광화문 집회는 좀 연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병원에 아직 입원 중이고요. 네. 이제 단식 때부터 계속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서 복숭아뼈에 지금 천공 정도의 아주 심각한 네, 지금 그래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치료를 네. 받고 있고 원래 이번 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 임시회를 쪼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요거 대응을 위해서 이번 주 집회는 하지 않고요. 네네. 1월 3일에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1월 3일에 집회를 할 예정이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1월 3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죠. 금요일에 집회하는 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네. 뭐 주도하는 그런 극우 집회와 섞이지 않기 위한 게 아니냐
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금요일 날도 집회를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출석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새해 첫 금요일인데 예, 길도 많이 막히고.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뭐 첨언하자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임시회 회기입니다. 네네. 임시회 회기가 26일부터 28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필리버스터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오늘 내일까지 이틀간 뭐 하루 반 정도 되겠죠. 네네. 하루 반도 안 되겠지만 그 정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그 3, 4일 정도, 그러니까 4일 정도로 뭐 쪼개서 하지 않겠냐 했는데 1, 2일까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로 좀 더 짧게 임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장단의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아까도 문희상 의장 보니까 이렇게 가슴팍에 네. 손을 올리고 당겨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장단이 3명인데 2명밖에 네. 안 되잖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네, 부의장은 네. 사회를 보지 그쵸.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선택적으로 건강 문제를 핑계를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건가요? 네. 열리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지난 24일 그 여야가 네. 법사위에서 전체회를 열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과 자료 제출 요구를 통과시켰어요. 네네. 네, 문제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한국당에서 돼서. 요구하고 있는 증인을 네.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증인 출석 요구의 법정 시한이 25일, 그러니까 이틀 지났죠. 그러니까 5일 전에 이게 출석 요구합니다. 네. 이게 송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증인이 채택된다고 해도 그 증인이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한국당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된 여러 증인들을 네. 무더기로 신청을 했고 그냥 청문회네요. 그러면 그래서 한국당이 사실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네네. 이걸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 네네. 문제 같은 경우에 추미애 후보자가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고 당시 선거의 네네. 공천을 주관하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의혹을 그날 계속 지적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뭐 후보자 청문회라기보다는 이제 아니죠. 네, 예. 거리를 빙자한 일종의 뭐 또 다른 네.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걸 자유한국당의 뜻이다. 그러니까 증인 명단이 백원우 전 비서관, 네. 박형철 전 비서관, 뭐 송병기 경제부 시장, 또 황운하 전 청장 등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수사 네.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릴 거라고 보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증인이 한 명도 없어도 문제가 없다. 뭐 증인이 없어도 청문위원들이 질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지금 손지은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수처법 바로 상정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요. 네, 현재 네. 입력 작업 중이라고 네네. 해서요. 그러면 오늘 바로 네.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그러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은 하지만 회기는 또 내일 끝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다음 임시회 회기에서 때 처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29일에 아마 표결이 있을 네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3년 9개월 만입니다. 2015년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강윤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전원 일치. 결정한 겁니다. 지금 두 분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문건 본 적 있으세요? 당시에는 저 당연히 문건이 있다고 생각을 네.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부 TF가 꾸려져서 2017년 12월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면서 그때 이제 그렇다면 이거 다 구두 합의가 아니었느냐, 이 밀실 합의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윤병세 장관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인했었던 합의 문서 이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국가 간의 합의 혹은 성명서 이런 걸 하면은 두 가지 버전을 내거든요. 그 나라 말 각각의 네. 말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네. 뭐 서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서로 딴소리 안 하게.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대요. 그러니까요. 와, 상당해요. 네,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이게 위헌 판정이 나서 좀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실 네. 법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판결이 할머니들께도 도움이 낫다.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헌재 각하 결정 관련해 갖고 저희가 사전 녹음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조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월드클래스 코너에서 미리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헌재가 위안부 합의 관련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우리 센터장님이 위헌보다 각하 결정이 우리한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만 더 이 각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그 각하라는 게요, 그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그 헌법 소원이 되려면은 이제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2015년 이제 12월 28일 날 그 우리 외교장관하고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를 했던 것을 갖다가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정치적 합의를 했는데 네. 뭐 정치적 합의라는 게 법적인 뭐 구속력, 법적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서로 간에 그 정치적으로 한번 약속을 한 거에 불과하니까 네.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헌 문제를 갖다가 논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렇군요. 이것이 정치적 합의를 한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를 할 만한 혹은 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위헌이라 뭐 아니다 얘기를 할 뭐 그런 것도 없다라는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제 공권력 행사를 갖다가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부적법 각하. 그런데 당재 위안부 할머님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속이 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낫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이 할머님들께서 지금 일본 정부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던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할머니들의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권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감은 부적법 각하가 조금 속이 상하실 수 있지만요. 네네. 오히려 위헌 결정이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게 인용 결정인데요. 그럼 네.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할머님들께서 하시던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을 같이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 발표를 통해서 무슨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아이러니긴 한데요. 이게 부적법 각하기 때문에 할머님들께서 지금 하시던 소송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인용, 즉 위헌 결정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일본은 지금 현재는 뭐 부적법 각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외교적인 파국을 막았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왔으면은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한국을 맹비난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발표는 법적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헌재가 결론을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적법 각하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실 나중에 뭐 별 할 말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합의였을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요. 네. 지난 수요일에도 사실 이야기를 하셔갖고 저희들이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라고 다시 되짚어봤었는데 4년 전에 그 위안부 합의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한일 정상 혹은 외교수장의 사인이 들어간 공식 문서가 없다라는 얘기 그때 한번 되짚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그저 기자회견만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맞다. 그거는 정치적 합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정부 앞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 우리 정부는요. 지금 현재 그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정치적 합의였고 당시에 뭐 절차라든가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번에 헌재도 정치적 합의라고 말을 해준 거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우리 정부가 가지던 그 입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뭐 정책을 다시 세운다거나 입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정치적 합의였다라는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소위 투트랙이라고 하죠. 일본하고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는 또 따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또 미래에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할 문제대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취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 대로 글쎄 위안부 할머니들께는 좀 심정적으로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일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할머니들을 우리가 잊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 사실 가장 큰 뉴스는 이거였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국회 상황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젯밤 1시 넘어서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 관련해서는 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반응이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여야별로. 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논평을 냈고요. 네. 검찰개혁 결실이 목전 앞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인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느냐라고 했고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공식 논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털 실검에서 이번에 영장실질 심사를 했었던 판사 권덕진 판사 이름하고 함께 권덕진 아웃 이게 오랫동안 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대체 왜 기각을 했느냐 이러면서 일부 이제 보수 유튜브에서 이거를 실검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자꾸만 이렇게 어떤 특정 판결에 대해서 판사의 그 신상을 털고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거는 사실 옳지 않은 현상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건 사실은 조금 판사는 판사의 판단대로 내린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영장 기각 사유 그리고 영장에 적혀 있는 이제 기각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했고요. 또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는 부분도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었던 걸로. 피의자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런 것도 좀 참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맨 처음 부분이 이거예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아까 말씀드린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봐서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검찰 측의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쨌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이것은 조국 전 장관 쪽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기각 결정문에 직권을 남용 또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등의 표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적용한 직권 남용 혐의를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조금 의아했던 점은 아침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제 이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냐고 반문을 했고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했더니 읽어보지 않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냈던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아침에 조금 오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법원이 검찰로 보낸 왜 구속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사유서
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법원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를 낸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었죠. 네. 근데 원래 이게 보도자료는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뭐 또 다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근간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긴 하나 그게 이제 전문에 나온 이 내용이 내용은 전문에 있습니다. 네.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따로 법원에서 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네. 보도자료 대체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알려졌다는 건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뭐 취재해 와서 취재해온 기자들에게 알려줬다, 뭐 제공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은 뭐 지금 끝난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재청구를 할 건가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재청구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네네. 고심하고 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 관련된 또 그러니까. 기소권도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하고 살펴보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통합을 해갖고서는 뭐 다시 뭐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뭐 검사 입장에서는 제일 확실한 거,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걸 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냐 네. 이런 법조계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거다, 불구속으로 기소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감찰문마건도 불구속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우선 그 동부지검에서는 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보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범죄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수사 동력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안 그렇지 않더라도 불구속 기소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높다라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뭐랄까 좀 이게 황당해갖고 저도 네. 처음에 오보라 그래갖고 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했더니 NHK에서 오보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2분쯤에 북한 미사일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 홋카이도 에리모 미사키 동쪽 약 2,000km라고 인터넷으로 속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3분 뒤에 이 보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정정하는 속보를 또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명은 이렇습니다. 미리 준비해놨던 훈련용 문장이었고 사실은 네. 아니었다.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이렇게 사죄를 했는데 이제 23분 동안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좀 많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NHK가 결국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를 오보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해프닝도 이어졌고 전 세계에서 북한의 동향을 준시하던 안보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SNS 속보를 올렸다가 또 정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전문가의 말로는 NHK가 북한이 2017년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던 화성 12형을 쐈을 때 만들어놨던 그런 기사 네네. 문장을 준비해놨던 걸 내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NHK는 오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은 그런 오보 하나로 상당히 위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 23분 뭐 1시간도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이 오보 하나로 정말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NHK가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전국에 순시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라고 속보를 냈는데 그것도 몇 분 후에 이건 그래도 몇 분 후에 잘못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도국장 같은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전문가들은 23분이 아주 긴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가짜 알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만약에 골프를 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휴대폰으로 이 알람을 받는데 그 주변에서 누구도 이게 가짜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하필이면 골프를 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최악의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 조치로 즉각 미국의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면서 정말 위험하다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 참나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좀
NHK가 왜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오버해서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 실장님께서 독일 통일도 말실수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괜찮은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또 아찔한 상황이었죠.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아찔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폼페이오 장관 소식이 나와 있어요. 이거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의원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의회 선거가 있고 의회 선거 중에서 또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5석 정도를 두고서는 경합을 벌이게 돼 있는데 캔사스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이 캔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간다라는 보도들이 솔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달 전입니까? 계속 나왔는데. 계속 나왔죠. 네,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알아보고 있다고까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은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고 네네.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지인들도 아직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후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낸 거죠. 지금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요. 지금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출마해라. 이걸 권유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네, 상원을 거쳐서 대선에 도전해라. 이렇게 결단을 내려라. 이런 걸 요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기한테는 국무장관 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지금 상원의원 선거에서 캔사스주를 내줄 위기에 몰린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캔사스주가 폼페이오 장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면 압승을 거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캔사스주를 공화당이 내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뭐 항상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2010년도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갖고 그렇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또 취임을 2017년 하기 전까지 6년 동안 하원 의원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람들 몇몇을 보면은 이제 대체로 주지사를 했거나 상원의원 출신들이 그렇습니다.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하원의원에서 이렇게 곧바로 대통령 선거에 나간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상원의원을 한번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또 한번 재선이 된다면 임기를 한번 이제 끝내고 뭐 2024년 정도에 대선을 노려본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상원의원 선거에 한번 나가서 상원의원 자리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커리어에 도움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까 후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상당히 뭐 구체화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1순위가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합니다. 뭐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다른 후보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인데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무누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골드만삭스 그 투자은행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에 좀 초점을 맞춘 인물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인질 협상 전문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직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굉장히 있지는 않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친한 사람이 지금 국무부에 이제 폼페이오 있고 국가안보보좌관에 이 오브라이언이 있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에스퍼도 폼페이오 장관하고 굉장히 절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삼두마차가 다 폼페이오 군단인데 일단 폼페이오가 나가면 그 자리를 분명히 누군가가 채울 텐데 폼페이오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후보에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이제 지명될 때까지는 대행 체제로 갈 예정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대북 협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부장관만 돼도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우토반. 독일의 아우토반 하면 다들 속도 제한 없이 달리는 것 알고들 있는데 이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을 주겠다는 얘기가 독일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립정부 내 정당들이 지금 입장이 살짝 다른. 지금 이제 연립정부라면은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기독교 민주당 그리고 기독교 사회당 연합 그리고
사회민주당, 이렇게 3인당이라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네. 네. 독일 고속도로 3분의 2 정도에서는 아무런 제한 속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내에서 다수파인 기민 기사 연합이 이런 전통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네네. 입장입니다. 근데 소수파인 3인당 지도부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고 운전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시속 130km의 속도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인당은 속도를 제한하면 별도로 세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독일의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0.3%에 해당하는 연간 2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이슈를 두고서는 굉장히 많이 이해한 게 얽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보험회사는 스피드 리밋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속도 속도 제한 제한. 두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아니요, 좋아해요. 좋아하나요? 왜냐면은 속도 보험료가. 제한을 두면은 네. 그 우리가 딱지 뗀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많아져요. 아, 그래서 속도 제한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네. 딱지를 떼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사실은 속도 제한 두는 것을 좋아해서 미국에서는 속도 네. 제한을 높인다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반대를 해요. 아, 근데 지금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연합, 그 네네. 보수 연합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빨리 달리게 놔두면은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사고가 되게 많이 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속도 제한을 두면은 좀 덜 빨리 달리니까 사고가 덜 날 거라 그러는데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네. 속도 제한을 낮출수록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의 쇼이어 교통장관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지금 속도 제한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점이 저는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를 강력하게 좋아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뉴스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네, 오늘 외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전정희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